타카바 사토루는 텅 비어버린 옛집을 찾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르곤 하는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한때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신혼집에선 이제 사람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데요. 말라버린 핏자국과 먼지 쌓인 가구들만이 놓인 이곳에서 25년 전 그의 아내 타카바 나미코는 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죠. 사토루는 범인을 꼭 잡아내겠다 다짐하며 오늘도 차게 식은 편의점 음식들로 끼니를 때웁니다. 1999년 11월 13일 일본의 아이치현 나고야시. 그 애는 사토루와 나미코가 결혼하던 4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던 평범하고 평화롭던 아침날. 다녀올게 여보. 오전 9시경 사토루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내에게 인사합니다. 나미코는 2살 난 아들 고에이를 안아들고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는데요. 그렇게 사토루는 아파트를 나섰죠. 30분쯤 지난 오전 9시 30분경 나미코 또한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미열이 있었던 고에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였는데요. 오전 11시 10분 나미코는 고에이와 함께 소아과에 도착하였죠. 이후 병원 진찰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모자가 단지 주차장에서 목격된 것이 대략 11시 40분경. 다정하게 고에이의 손을 잡고 있던 나미코. 이는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더 흐르고 오후 2시 30분경 아파트 주인이었던 다카하시가 나미코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평소 정이 많던 다카하시는 정원에서 키우던 나무에 감이 열린 것을 보고 친분이 있던 입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감을 나누어주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죠. 이 시간이라면 나미코가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며 문고리를 돌려본 다카하시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피칠갑을 한 채로 현관 복도에 쓰러져 있는 여성은 분명 나미코였는데요. 다카하시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곧장 119에 신고하였죠.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실에는 고에이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숨을 쉬지 않는 듯 했지만 이제 막 2살이었던 그녀의 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렸죠. 조금 지난 시각 나미코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라는 다카하시의 연락을 받은 사토루가 급하게 차를 몰아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차에서 내리려던 찰나 사토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다시 받게 되는데요. 부인인 나미코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사토루는 미친 듯이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 집에 다다랐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새빨간 피 웅덩이 위에 누워있는 이미 절명해버린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웃으며 자신을 배웅해주던 나미코. 이제 다시는 그녀와 이야기를 할 수도 웃는 모습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사토루는 그저 고에이를 안아들고 멍하니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죠. 목에서 발생한 대량의 출혈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타인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전달하는 경찰에게 사토루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이루었던 것이 4년 전, 아들을 얻은 것이 고작 2년 전, 새로 장만한 차를 타고 가족끼리 디즈니랜드를 다녀왔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요. 이날은 사토루의 끝나지 않은 악몽이 시작된 날이었죠. 이후 경찰의 조사를 통해 나미코의 죽음이 명백한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목의 상처 외에 손에도 칼을 막으며 생긴 방어은이 남아있었으며 나미코가 남긴 것이 아닌 혈흔과 족적도 현장에서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것이 강도 사건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살펴보았지만 범인이 집안을 물색한 흔적은 없었고 사라진 물건이나 현금 또한 없다는 것에 단순 강도에 의한 살인은 아닐 것이라 판단하였죠. 나미코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 나미코의 목에 숱한 자상이 남아있었다는 점, 아들인 고에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범인은 나미코에게만 아주 강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 추측되었습니다. 남은 혈흔과 족적을 통해 범인이 240mm 발 사이즈를 가진 B형 혈액형의 40, 50대 여성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범죄 심리학자는 중년의 여성이 자신보다 더 젊은이를 상대로 역습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인을 벌였다는 정황 역시 강한 원한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죠. 테이블 위에 다 부른 컵라면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나미코가 집으로 귀가한 11시 40분경 전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후 1시쯤 피해자의 집에서 옷장 같은 큰 가구를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누군가 계단을 급하게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요.
아파트 주민의 증언에 더해 나미코의 친구가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3번에 걸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종합하면 12시 30분쯤부터 다카하시가 그녀의 집을 방문한 오후 2시 30분까지 대략 2시간여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었는데요. 부검 결과 시신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대략 2시간 전쯤 살해당한 것이라 확인되며 그녀가 범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시각은 오후 1시 정도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면대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통해 그녀가 나미코를 살해한 후 집안의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집 밖을 나선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흘린 혈액도 검출된 것으로 보아 그녀 또한 범행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 핏자국은 현관문을 나서고 난 뒤에도 이어졌죠. 핏방울은 아파트 계단을 타고 쭉 이어지더니 주차장을 지나 근처의 이노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까지의 거리가 약 500m. 범인이 입었던 상처 또한 가볍지는 않은 듯 보였는데요. 그녀는 공원의 개수대에서 손을 씻은 뒤 북쪽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혈흔을 쫓던 경찰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부터 내린 세찬 비가 추적해야 할 남은 핏자국들을 싸그리 지워버렸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혈흔 추적을 통해 밝혀낸 사실은 행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공원까지 이동하였다는 것, 부상을 입은 채로 공원의 개수대에서 손을 씻었다는 것 정도였죠. 가까스로 공원 내 2명의 목격자를 탐문할 수 있었지만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피를 흘리는 손을 부여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얼굴 표정이 험하고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후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낸 경찰은 그것을 즉시 배포하고 나미코의 주변으로 탐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범인의 성별과 나이, 인상착의, DNA가 포함된 혈액까지 포착된 증거와 정황들이 많았으므로 경찰 또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범인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요. 하지만 수사는 생각 이상으로 난항의 연속이었죠. 나미코와 사토루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나 의심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친인척 및 주변인들로 확대한 수사 반경에도 수상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오히려 주변의 평판이 매우 좋았죠. 정이 많아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 늘 물어봐 주었어요. 일도 잘했고요.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자신감이 넘쳤죠. 나미코는 이웃과도 사이가 좋았고 누구랑 싸웠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무렵 나미코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더불어 아들 자랑도 많이 하며 벅찰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주변인들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의 행복을 질투한 누군가가 벌인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범인이 분명한 면식범이라는 것이었죠.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었던 나미코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면 부엌에 난 작은 창문을 통해 방문자를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잡상인이나 낯선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정중히 방문을 거절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현관문을 그것도 2살 아이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열어주었다는 것은 범인과 나미코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사건 당일 그녀의 행적 중 2시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미코는 고예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9시 30분 혹은 그보다 조금 전에 집을 나선 것으로 추측되었는데요. 사토루는 자신이 출근 준비를 할 때 나미코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이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하였죠. 9시 30분이 조금 지나 방문했던 택배기사 또한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대답이나 인기척이 없었다고 말하였으며 나미코와 친분이 있던 간호사도 그녀가 예정된 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지 않자 10시 30분 전후로 전화를 2번 걸었지만 나미코는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나미코는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아파트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자전거로 5분 정도. 하지만 그녀가 고예이와 함께 소아과에 내원한 것은 11시 10분이었죠. 즉 나미코는 고예이를 데리고 아파트를 나선 뒤 2시간 정도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어디로 향했고 누구를 만났는지는 밝혀낼 수 없었는데요. 대로의 CCTV에도 나미코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고 그 시간대에 모자를 목격한 이도 없었죠. 이에 경찰은 그 2시간의 공백 동안 나미코가 누군가에게 크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닐지 추측해보기도 했습니다. 평소 나미코와 알고 지내던 혹은 그녀를 알고 있던 누군가와 긴 시간 다투게 되었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상대방이 나미코의 집으로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언이나 목격담은 별도로 수집된 것이 없었죠. 경찰의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 허망한 심정으로 난장판이 된 집을 둘러보던 남편 사토루는 식탁 위에서 유산균 음료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족 중 누구도 그러한 유산균 음료를 마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당 음료의 상표 자체도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범인이 마신 음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경찰은 제조 번호를 통해 음료의 판매지를 역추적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파트에서 무려 35km나 떨어진 니시미카와 지역에서 판매된 제품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이후 음료수 방문 판매원이 범인일 것이다. 범인이 니시미카와 지역의 거주자일 것이다. 해당 지역의 거주자로 보이도록 트릭을 쓴 것이다 등 숱한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모두 근거 없는 가설들일 뿐이었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2살의 고예인은 그런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생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수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고예인은 3살 때 엄마가 어떤 아줌마랑 싸웠어라고 한 번, 4살 때 편의점 아줌마가 집으로 들어왔어라고 한 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죠. 경찰은 편의점 아줌마라는 단서에 집중하여 다시금 수사와 탐문을 진행해 보았지만 추가로 확인되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토루는 나미코가 세상을 떠났던 그 집을 그 현장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정을 봐준 집주인 다카하시가 기존의 집세를 내려주었고 사토루는 매달 5만엔의 금액을 월세 개념으로 지불하면서 그날의 집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단란하던 신혼집의 시간은 1999년 11월 13일자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나미코가 죽어가며 흘린 피, 범인이 남긴 신발 자국뿐 아니라 그녀가 좋아하던 CD 플레이어, 책장에 꽂혀있던 서적들, 어린 고에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 짧았던 추억이 서린 사진들까지 전부. 사토루에게 있어 그곳은 사건 현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토루가 단순히 지난날의 회상을 위하여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는 텅 빈 집을 자신만의 수사본부로 꾸린 후 임차 계약을 연장해가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인적으로 이어나가는데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를 잡고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전까지 사토루는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2살 아기였던 고예인은 이제 12살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고예인은 이제 학교 후에 아버지를 도와 범인의 몽타주가 그려진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성장한 고예인은 수사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3, 4살 무렵 편의점 아줌마가 엄마랑 싸웠다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는 것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사토루는 살인사건 유가족들의 모임 소라노 카이를 개설하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일부 법들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에도 힘썼는데요. 2010년 소라노 카이의 노력으로 일본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죠. 사토루는 기존 2014년 만료 예정이었던 공소시효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일생을 다 바쳐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인 스스로에게도 끝나지 않은 악몽이고 누군가에겐 미련으로 보일지언정 그것이 사토루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는데요. 퇴근 후 홀로 적막한 아파트를 찾아 편의점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때우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11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2021년 사건 발생 21년 만에 새로운 증언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이 사건 일주일 전에 수상해 보이는 여성을 목격하였다고 말한 것인데요.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더군요. 인상이 매우 안 좋았어요. 눈매도 매서웠고요. 헤어스타일은 몽타주와 비슷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건 일주일 전에 나미코 씨의 집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방문 판매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에 더해 나미코의 어머니와 관련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죠. 나미코와 사토루가 결혼한 지 1년 후 나미코의 어머니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던 건데요. 건강식품회사의 판매원으로 일하던 나미코의 어머니가 암에 효능이 있다는 거짓말로 주변 지인들에게 무허가 음료를 판매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사건은 어째서인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일자리를 잃은 그녀는 2000년부터 딸 나미코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나미코는 어머니에게로 오는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문패와 우편함에 어머니의 이름을 함께 덧붙여 두었다고 하죠. 이에 나미코의 어머니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그 딸을 찾아와 해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는 나미코가 매번 방문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등 조심성을 가지게 된 것도 어머니의 사건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그날 문을 열어주었던 건 범인이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뒤이은 수사에서 양 사건을 연결지을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수사는 늘 그래왔듯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2025년 현재 아직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토루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며, 고해에는 이제 장성하여 27살 청년이 되었는데요. 24년도에는 결혼도 하여 도쿄에 위치한 광고회사에 취직하였죠. 어느덧 나미코의 나이에 가까워져 오는 고해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동영상들만이 어머니를 회상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요. 元気に生まれてき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浩平くんに会えてとても嬉しいよ。やっと1歳になったんだね。こうちゃんが生まれた日のことを思い出します。本当に大変な1年だったけど、すくすく育ってくれてとっても嬉しいよ。あなたの成長がとても楽しみです。 짧은 육아 일기에는 이제 막 엄마가 된 나미코의 설렘이 묻어났죠. 25년의 세월 동안 숱하게 진행된 조사와 인터뷰, 취재, 다큐멘터리. 68세가 된 사토루는 이제는 늙고 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범인을 잡고자 하는 그 집념만큼은 수십 년 전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에 경찰도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새롭게 밝혀진 정보는 아쉽게도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범인에게는 최대 300만 엔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태이죠. もし大切な人の命が突然奪われたら、もし20年経っても犯人が捕まらなかったら、あなたならどうしますか? 나미코의 집은 오늘도 1999년 11월 13일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